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으로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각 당 모두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만 여권은 비상입니다. 오르던 지지율이 정체하고 정권 심판 분위기가 커지면서 한계점에 다다른 게 아니냐는 자조적인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사태에 대한 탈출구가 없으면 지난 총선 때의 악몽이 재현될까 현장을 뛰는 후보들은 어떻게라도 분위기를 바꾸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은 정답이 뻔히 보이는데도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총선에서 지면 남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잘 알 텐데 묘수를 찾는 건지 고집을 부리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은 마음이 급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격앙된 여당 분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후보들은 특히 공개적으로 강하게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놓고도 지도부와 친윤계가 반목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선대위 발족식 풍경부터 알려드립니다. 총선 승리를 다짐해야 할 중앙선대위 발족식에선 수도권 민심이 빠르게 식고 있는 데 대한 격앙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매일매일 그 중도층 주민들의 마음이 좀 냉담해지는 게 좀 느껴지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고 민심의 향배를 따라가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이종섭 대사가 공수처 소환 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귀국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후보들은 선거가 불과 22일 남은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설명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제대로 인식을, 민심의 따가움을 아직까지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서울 종로에 출마한 최재형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이관섭 비서실장 교체를 비롯한 대통령실의 전면 인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총선에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달렸다는 걸 재차 강조했는데 정부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한 위원장은 아직 대통령실과 직접 각을 세우진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는 사태 해결을 위해 공수처의 조사 기일을 빨리 지정해달라는 촉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소환 일정이 잡히면 귀국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나가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 대사와 황상무 수석에 대한 추가 대응은 자제하고 있는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여당의 요구가 강해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짤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는 홍연주 기자가 전합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측 변호인은 오늘 저녁 공수처에 방문해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대사는 언제든 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출국 논란 뒤 이 대사가 공개적으로 조치를 취한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소환 일정은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은 채 야당 요구에 떠밀리듯 조치를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 아니라며 당장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른바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논란이 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오늘 국무회의에 불참했는데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며 근신하겠다는 입장만 전한 채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의 거취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여론을 설득할 출구 전략 마련을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두고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미래 후보 명단 발표 직전 한동훈 위원장과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서로 관두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사퇴와 탈당까지 언급하면서 부딪혔다는데 한송원 기자의 단독 취재 보시겠습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행하는 공천장 수여식에 불참했습니다. 어제 국민의미래 비례명단 발표 과정에 있었던 한 위원장과 충돌 여파 때문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국민의미래 비례후보 명단 발표 직전 한 위원장에게 명단 일부의 수정을 요구하며 고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이미 확정된 명단은 고칠 수 없다며 내가 관두겠다고 비대위원장 사퇴 가능성을 언급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대부분 초안대로 비례대표 명단이 확정됐고 이후 이 의원은 SNS에 한동훈 비대위 소속 2명이 당선권에 들고 호남과 당직자들을 배제했다는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 측은 오히려 이 의원이 밀었던 인사 2명이 배제된 것에 대한 반발이란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한 위원장 측 장동혁 사무총장과 이 의원은 도태우, 장해찬 후보 공천 취소를 두고도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쌓여왔던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비례 후보 문제로 터져나온 거란 해석이 많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내 충돌은 일부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당은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시우 전 서기관에 대한 비례대표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 김형동 의원 공천은 유지했습니다. 일부 사태로 양측의 갈등이 봉합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후보 17번 이시우 전 총리실 서기관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골프 접대를 받아 징계를 받은 전력 등이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아 논란이 되자 자격을 박탈한 겁니다. 비례 공천을 놓고 불거진 호남 홀대론의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전북 지역 출마자들은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하는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 순번을 조정하지 않으면 출마를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저희는 후보 사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에선 비례 명단의 추가 조정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신고하지 않은 유사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김영동 의원은 공천 취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기사회생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객관적 자료 부족과 혐의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공천 유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공관위 회의에선 공천 취소 의견도 다수 있었지만 판사 출신 장동혁 사무총장이 적극 옹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비명 행사의 결정판을 내놨습니다. 막말 논란으로 정봉주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뒤 다시 치러진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이 조수진 변호사에게 패했습니다. 득표 30% 감산 페널티에 친명계가 강한 권리당원 100% 투표까지 불리한 조건에서 박 의원의 승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박 의원은 2번 죽었습니다만 살아난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최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된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의 2인 경선에서 조 변호사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70%를 차지한 전국 권리당원 투표였습니다. 전체 당원의 26.31%가 투표를 했습니다. 서대문 갑의 24.65%보다 높은 투표율입니다. 당내에선 예견된 결과란 분석이 많습니다. 하위 10% 평가를 받은 박 의원이 30% 감산 페널티를 받은 데다 상대인 조 변호사는 여성 신인으로 25%를 더 받는 경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조 변호사는 경선 결과 발표 뒤 당원께서 어떤 마음으로 저를 선택하셨을지 생각해보면 어깨가 무겁다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 총선 승리의 길로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과감산 없이, 감산 없이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반면 친명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까지 갔다 패한 뒤 두 번째 경선에서도 패배한 박 의원은 반전 없는 결과였다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비명계에선 박 의원이 2번 비명 행사 당한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만 박 의원이 비록 경선에선 패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당내 위상은 높아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일부 여당 후보가 막말 발언 등으로 사퇴했습니다만 민주당 공천장을 받은 인사들의 과거 문제 발언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충남 서산 태안의 단수 공천을 받은 조항기 후보가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한 데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천안함, 탈북 관련 발언 등은 국민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며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습니다. 보도에 장세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 서산 태안의 조한기 후보가 천안함 폭침 4개월 뒤인 지난 2010년 7월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일본 어뢰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언론들의 집단적 담합, 심각한 여론 왜곡이 진행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5개국이 참여한 조사단이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으로 결론 냈는데도 조 후보는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음모론에 힘을 실은 겁니다. 일본이라는 한글 표기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북한의 어뢰 포기 방법과도 일치합니다. 민주당 인천 부평갑 노종면 후보도 과거 천안함 폭침이라고 쓰는 모든 언론은 가짜라고 주장했고, 인천 부평을의 민주당 공천을 받은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우리 측 기뢰가 격발된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화성병 후보인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지난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얘기를 하느냐,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해 생존장병과 유가족의 반발을 샀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람에 따라 안보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국민을 향한 막말이 아닐 경우 자유로운 의견 제시로 볼 수 있다고 두둔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서울 편입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경기 김포 을로 가보겠습니다. 4년 만에 여야 두 후보가 다시 승부를 겨루게 됐는데 이번엔 누가 승리할지요? 황병준 기자가 두 후보를 만나고 왔습니다. 경기 김포 을은 읍면 지역과 신도시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최근 두 차례 총선에서 양당이 각각 한 차례씩 승패를 주고받았죠. 4년 전 맞붙었던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와 민주당 박상혁 후보가 다시 만났습니다. 두 후보에겐 점심 식사 시간도 선거운동의 일환입니다. 선거철이니까 요즘에는 이제 한 반은 경로당에서 먹죠. 우리 김포 더 발전시켜달라 이런 얘기들 많이 말씀하시고 서로에게 익숙한 상대인 만큼 선의의 경쟁을 다짐합니다. 박 의원님하고 나하고는 아주 형제처럼 선거운동합니다. 저희 김포을 선거구가 가장 모범적인 전 선거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약 대결은 치열합니다. 하루 평균 3만 명이 이용하는 김포 골드라인입니다. 출퇴근 시간 호흡곤란 승객이 속출하면서 이른바 지옥철이라는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교통망 확충이 지역 수건 사업이 된 이유입니다. 12년 동안 김포시장은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년 전에 이제 시장이 바뀌었고 안정적으로 빨리 진행해서 설계 마치고 임기 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서울 편입을 두고선 각을 세웠습니다. 경기북도 절대 반대. 김포의 미래는 서울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서울 편입 문제 등 행정구역 개편은 조금 선거 때가 아니라 차분하게. 개혁신당 김경한 후보도 경쟁자로 나서면서 모두 3명의 후보가 승부를 겨루게 됐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총선 전국의 깊숙한 얘기를 들어보는 총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자, 여권 내부 사정이 복잡하니까 김정우 반장부터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이대로면 100석 이하입니다. 김 반장이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엄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100석 이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비례의석은 제외하고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비례대표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 여권 핵심부에서 분석한 판세인데 현재 상황이 그대로 갈 경우에 세 자릿수도 어렵다 이런 겁니다.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잘하면 130석 플러스 알파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게 그 여권 내부 판세 분석이었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뒤바뀐 겁니다. 여당에겐 역대급 참패가 지난번 총선이었잖아요. 103석이었죠. 근데 일주일 사이에 그 정도로 이 판세가 요동친다는 건 그만큼 불안하다 이런 건가요? 네, 수도권 판세 예측에서 5%포인트 이하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 한 20-30곳 정도 되는데 여론 기류가 이렇게 흔들리면 30석 정도는 한순간에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많게는 153석 플러스 이제 알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김 반장 얘기대로라면 150대 100 이 정도면 차이가 커도 너무 크네요. 자, 근데 여권 핵심부 판세 예측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원인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요인은 크게 4가지로 보입니다. 먼저 야당 공천 파동으로 인한 그 반사 효과가 사라졌고요. 또 야권 지지층은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결집하는 시점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공천 잡음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데다가 이종섭 그리고 황상무 논란까지 맞물린 결과란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가운데 지금 4번째 이 부분을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걸로 보잖아요. 이건 결국 대통령실이 풀어야 할 문제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 용산 내부도 지난 주말까지는 이종섭 대사의 선제적 일시 귀국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대응이 늦어지면서 지난 일요일 당에서 먼저 조치를 공개 요구했고 대통령실로선 좀 여론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리고 황상무 수석 거취 문제도 사실상 어제가 골든타임이었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이밍을 놓친 셈이 됐습니다. 뭐 두 사람 나름의 변은 있습니다. 이유도 있고요. 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해법은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늦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법 없습니까? 여권 인사들의 그 얘기를 두루 들어봤는데 그중 일치된 견해는 결국 인사권자의 결단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위기 때마다 원칙과 법치를 앞세워서 정면 돌파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공수처가 또 불러야 갈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도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다만 국민 정서의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와 항상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게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일 겁니다. 앞서 전해드린 그 수도권 출마자들의 아우성 역시 국민 정서의 문제를 먼저 봐달라는 요청이어서 마냥 모른 체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권은 늘 보면 한 템포 늦게 가고 또 더 크게 일을 키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잘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서주민 반장은 뭘 준비했습니까? 예, 제가 준비한 건 명예당원 신경전입니다. 그럼 민주당 공천을 받은 박지원 후보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주고받은 말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대화였는지 또 이 말을 들은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어땠는지 들어보시죠. 나중에 저희 명예당원으로 좀 괜찮으신가요? 모셔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 명예당원 좋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명예당원을 하셔야지. 맞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 설마 봤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뭐 농담 삼아 한 말로 보이고요. 또 뭐 이 대표도 조금 당황한 것 같긴 해도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비례를 두고 경쟁하면서도 지역구에서는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묘한 관계를 보여준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조국 혁신당 지금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도 싫어서 조국 혁신당을 찍는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데 어떤 맥락에서 한 말입니까? 예, 대구에서 만난 시민의 얘기를 전한 거였는데요. 역시 들어보시죠. TK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면서 조국 신당으로 오시는구나를 알았어요. 예, 그런데 이 발언 꼭 민주당과의 신경전으로만 볼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설마 대구에서 하고 찾아봤더니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구에서 조국 혁신당을 비례정당으로 찍겠다는 응답이 이 7%가 나왔습니다. 그럼 사실 그 보수층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좀 강성 진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꼭 그런 건 아니란 건가요? 예, 그래서 또 찾아봤는데요. 조국 혁신당을 비례로 선택하겠다고 답한 분들 가운데 스스로 중도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도 19%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국 대표가 그 입시 비리로 2심에서까지 2년 실형 받았잖아요. 그럼 중도층에서 이런 인사에게 좀 표를 주려 한다는 게 납득이 잘 가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조국의 사법 리스크가 야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총선 전까지 실현되지 않을 리스크기도 하죠. 반면에 여권엔 김 반장이 앞에서 길게 설명했던 이종섭, 황상무 논란 등 당장 정권 심판론의 땔감으로 쓰일 소재들이 수두룩합니다. 유권자들에게
경우엔 저 멀리 있는 사법 리스크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정부의 헛발질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총선 20일 남았습니다. 근데 물가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눈앞에 있는 악재를 피하는 게 양당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폐지됩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 실거래가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도 나타났고 종부세 증가로도 이어졌죠. 정부는 관련 제도를 폐지하면 보유세 등 세 부담 완화는 물론이고 이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 리포트 보시고 올해 예상 보유세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율은 시세의 69%. 2035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고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겁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공시가 현실화가 징벌적 과세를 위한 꼼수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11월까지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는 지금처럼 공시가율을 69%에 묶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축 2만 5천 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주변 시세의 90%로 최대 8년 동안 전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등에게는 시세보다 30에서 50% 저렴하게 월세집 7만 5천 가구를 제공합니다. 확보된 10만 원의 주택은 전세 방식이든지 또 월세 방식이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한 단독주택이나 빌라 지역에 헬스장, 도서관 등을 지을 때 예산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4년 전 수준의 공시가율을 적용하면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소폭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공시가에 연동되는 보유세 부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강남은 집값이 뛴 만큼 보유세가 10% 안팎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최수영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대치동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20억 8,600만 원이던 공시가격이 1년 새 1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를 시세의 69%로 동결했지만 강남 3구 등은 집값이 뛰면서 공시가격도 함께 오른 겁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폭은 1.52%, 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낮게 올랐습니다. 집값 회복세가 뚜렷한 세종과 서울 등 7곳은 올랐지만 대구와 광주 등 10곳은 떨어졌습니다. 공시가 변동률이 크지 않은 만큼 보유세 폭탄도 없을 전망입니다. 공시가격은 작년에 큰 폭으로 떨어졌던 것 대비해서 상승으로 바뀐 부분이어서 실제 보유세 상승폭은 서울 강남 지역을 포함하더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 대치동 아파트의 경우 작년보다 보유세가 53만 원, 7% 정도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완전 빚을 내서 막 그냥 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됐어요. 작년에 3분의 1쯤 깎였어요. 53만 원밖에 안 오르면 다행이네요. 올해 공시가는 이의 신청을 거쳐 6월 말 확정됩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의사 수를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년 의사 눈치 보면서 마음을 졸여야 하냐고 되물었고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을 향해서는 면허 갖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의대 증원의 대학별 배분안을 발표합니다. 의대 증원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최은효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전체 발언 시간 28분 중 18분을 의료개혁에 쏟았습니다.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입니다. 단계적 증원은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폭발하는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라고 했습니다. 증원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매년 반복될 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들의 집단 행동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전공의와 교수, 의대생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어떠한 의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못 박는 분위기입니다. 2,000명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 정부의 생각을 바꾸려면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오셔야 될 거다. 정부는 내일 전국 40개의 의대별 정원 배분 계획을 발표합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의사단체, 특히 교수들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단 사직을 예고했고 개별 사직도 잇따르고 있죠. 한 대형 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수많은 국민이 고통 속에 죽어갈 것이라면서 그 책임을 정부에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신경희 기자입니다. 빅5 병원의 한 흉부외과 교수가 사직을 선언하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전공의와 전임의 사직 후 수술할 수 있는 환자는 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환자를 보는 게 무섭고 괴롭다고 썼습니다. 떠나간 젊은 의사들이 살릴 수 있었던 수많은 국민이 고통 속에 죽어갈 때 책임은 이 일을 계획한 인간들에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의료를 붕괴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교수들이 오히려 이들의 행동에 동조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반발은 멈추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늘부터 사직서 취합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예고한 사직서 제출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내일은 증원 배분안이 발표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개원이가 주축인 대한의사협회도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집단 행동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끝까지 병원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이나 각종 개혁 정책들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환자를 보는 게 절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3번 수술도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환자만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을 황민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능숙한 손길로 수술 부위를 꼬매고 의료용 망치로 인공 고관절을 고정시킵니다. 이날만 벌써 3번째 수술이지만 34년 차 외과 전문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현재 이 수술실에선 인근 대학병원에서 거절당한 90세 골절 환자의 고관절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와 대기실도 환자로 가득합니다. 대형 병원에서 이곳 2차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린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좀 걱정을 했는데 과장님이 다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술이 늘면서 의사 본인이 환자가 될 지경입니다. 저도 목 디스크가 심하고 모든 것을 영양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는 거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뇌혈관계 의사들도 병원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뇌혈관외과 의사들은 2000년대도 그랬고 2020년대도 그랬고 병원을 대부분 다 지켜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를 지키는 의사. 운영이 어려워도 불 꺼지지 않는 병원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오재원은 앞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고 지난주 경찰에서 받은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추가 단서를 확보하면서 체포됐습니다. 정은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재원 선수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를 앞두고 동료들과 얘기를 나눕니다. 첫 야구 국가대표에 발탁된 오 씨는 당시 대표팀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오 씨는 3차례 태극마크를 달았고 두산베어스에서 16년간 3차례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저 아직 늙지 않았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 은퇴 후 야구 해설위원을 지냈습니다. 근성의 야구 선수로 유명한 오 씨가 오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오 씨는 함께 있던 여성의 신고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됐습니다. 지난주 오 씨는 TV조선 통화에서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모발 정밀 분석을 했고 마약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인해 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오 씨를 상대로 마약 구입 경로와 함께 투약한 공범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어제 오전 지하철 1호선에서 열차 2대가 잇따라 멈춰서면서 퇴근 시간까지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사고 원인을 취재해보니까 최근 일주일 사이에 열차를 넘게 발생한 전동차 부품 화재를 해결하려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도봉산역에서 열차 2대가 2시간 사이에 차례로 멈춰섰습니다. 전동차가 아예 작동하지 않으면서 다른 전동차로 끌어서 기지로 옮겼습니다. 이 사고로 퇴근 시간까지 열차가 연쇄적으로 지연됐고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3시간에 집에 못 갈 것 같아가지고 다른 데까지 버스 타고 가서 또 한 3번 환승해가지고 버스 탔어요. 취재 결과 일주일 새 열차례나 발생한 신형 전동차의 부품 화재를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레일 측은 지난 15일 TV조선 보도 이후 납품업체들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사들이 대구 지하철 참사를 떠올릴 만큼 불안에 떨면서 운행을 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전동차의 운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더 이상 생명의 위협 속에 팽개쳐서 될 것입니다. 코레일 내부 익명 게시판에서도 전동차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시민 불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코레일의 조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민관 합동조사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한우는 맛이 좋아서 수입산에 비해서 더 비싸죠. 품질 좋은 한우 생산을 위해서는 우량한 시수소의 정액이 필요한데 축산 농가들 사이에서는 100만 원 넘게 거래될 정도라고 합니다. 급기야 축산업에 종사한 한 남성이 한우 연구소에서 이를 훔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 꺼진 어두운 연구실, 창문으로 우산 하나가 불쑥 펴집니다.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은 CCTV도 가립니다. 이 남성이 노린 건 시수소 정액입니다. 2시간 가까이 머물며 최고급 샘플만 골라 260여 개를 훔쳤습니다. 더 좋은 품종을 개량하기 위한 유전자원입니다. 제일 좋은 비싸고 그런 유전자만 골라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절도범은 변질을 막기 위해 훔친 시수소 정액을 준비해온 질소통에 담아갔습니다. 이렇게 작은 용기에 10개 샘플이 들어갔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1,000만 원까지 호가하기도 합니다. 훔친 양을 시세로 환산하면 최소 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실제 절도범은 훔친 시수소 정액 가운데 60여 개를 개당 150만 원을 받고 축산 농가에 팔았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 뒤 계속 택시를 갈아타고 달아나는 꼼수까지 썼습니다. 택시를 계속 갈아타면서 고령까지 가서 고령에서 다시 밀양으로 간 거예요. 경상도 지네 아버지 축사에서 검거했고. 경찰은 30대 남성이 훔쳐간 샘플 260여 개 중 200개를 회수하고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오늘도 여야 대표는 격전지를 돌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탈환을 노리는 한강 벨트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강원도 원주와 경기 지역을 찾았는데 최민식, 최원국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이 나는 만두를 베어봅니다. 이거는 이제 한동훈 만두가 되는 겁니다. 한동훈 만두.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한 한 위원장이 사흘 만에 다시 격전지 지원 유세에 나선 건데 서서 죽겠다는 말로 남은 기간 각오를 나타냈습니다.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절실하게 뛸 겁니다. 한 위원장이 오늘 지원 유세에 나선 동작, 서대문, 마포의 6개 지역구 모두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패배한 지역입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 지면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역사의 죄인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춘천 재래시장을 찾은 이재명 대표가 사과와 한라봉을 든 채 물가 상승을 지적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사과한 게 10,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연일 정권 심판론을 강조해온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권력을 회수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해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지난 7일 여주 양평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지원에 나선 이 대표가 강원 지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찾은 이 대표는 국민의힘 170석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을 과반 의석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유세 일정 때문에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또 나오지 않으면 강제 소환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합니다. 재판 늦게 나온 이유 뭡니까? 재판 일정이나 총선 일정 어떻게 조율하실 겁니까? 당초 오전 10시 반 재판이었지만 선대위 출범식 때문에 3시간 지각한 겁니다. 이 대표는 재판부에 차질을 빚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대장동 재판 불출석을 사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1분 1초가 정말 천금 같고 요삼추인데 재판을 받고 다니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검찰 독재 정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선거 때까진 출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불출석에 항의하며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은 결국 파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6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선거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무단 불출석해도 되는 건지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재민 기자, 재판에 불출석한 게 몇 번째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 2차례 불출석했습니다. 지난주엔 대장동 사건 재판에 지각 출석하더니 오늘은 아예 재판에 안 나왔습니다. 자, 이 대표는 선거 일정 때문에 나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형사재판의 경우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참석해야지만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예외 상황은 있는데요. 벌금 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사건 또는 공소기각이 명백한 사건 등은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대표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재명 대표처럼 이 피고인이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가능한 겁니까? 네, 통상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한 차례 무단 불출석을 했을 경우엔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잡습니다. 이 무단 불출석을 한 번 더 하면 대개 구인영장이 발부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즉 피고인을 잡아서 재판에 강제 출석시키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일부 정치인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때는 강제 집행을 했었습니까? 네, 형사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무단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구인장이 발부돼 집행이 이뤄져서 법정에 섰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구속 상태였는데요.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고인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두 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됐습니다. 뭐 피고인이 무단으로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가 양형에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량이 가중된다는 법은 없지만 양형 사유에는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는데요.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법정 출석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건 다 양형 요소를 고려할 수는 있으니까요. 자, 이재명 대표야 무단으로 나오지 않아도 재판부가 참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일반인들이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한데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궁금합니다. 자, 김재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 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북한이 이를 초대형 방사포라면서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 방사포의 공중 폭발 시험이 공개된 건 처음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노골적으로 서울 핵 공격을 위협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방사포 발사 현장에 등장하자 600mm 초대형 방사포가 발사됩니다. 역중한 초대형 방사탄들이 화염을 토하며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목표물인 함경도 길주 앞바다의 무인도를 타격하자 김정은은 적의 수도와 군사력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북한은 목표 상공에서 공중 폭발 모의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600mm 방사포의 공중 폭발 시험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에 전술 핵도 탑재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술 핵탄두를 탑재를 해서 가장 폭발력이 구현될 수 있는 그런 고도로 국민의 어떤 공포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북한의 도발은 지난달 14일 신형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한 달여 만으로 중국 양회와 러시아 대선 등 정치적 일정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한 일정까지 노린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M 개발을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은 오늘 첫 공중 급유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오선 확정 이후 신냉전 구도도 한층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 북한과 더욱 밀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푸틴 대통령이 새 임기 첫 해외 방문으로 중국을 찾아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대선 승리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 Мы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все это будем только усиливать, наращив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и добиваться общих успехов на благо китайскому и российскому народу. 오는 5월 중국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것이라며 새 임기 첫 해외 방문이 될 수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성사되면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만난 이후 7개월 만에 정상회담입니다. 푸틴은 조만간 북한 김정은과도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됩니다. Сейчас готовится несколько визитов президента, несколько контактов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вед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중국, 북한과 밀착을 강화하며 반서방 연대 구축에 힘쓴다는 분석입니다. 첫 방문지는 대외 관계의 우선순위가 어디든지 잘 보여준다고. 푸틴은 당선 후 첫 대중연설에선 우크라이나 땅에 철도를 놓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прямо в Севастополь. И это будет еще одна альтернативная дорога для Крымского моста.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고 2년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은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아시안컵에서 논란을 낳은 축구대표팀 이강인이 입국했습니다. 이강인은 내일 공식 훈련에 앞서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이 극복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선수단 전체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무거운 분위기가 예상됐지만 이강인은 밝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탁구 사건으로 실망한 팬들에게 사죄한 뒤에는 팬들의 응원 속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며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태국전을 앞두고 이강인에게 시선이 집중된 상황.
황선홍 감독은 스스로 극복할 문제라면서도 제자를 돕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감수하고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도 감독 입장으로서 그 선수가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비공개 훈련은 이강인을 제외한 22명이 참가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러닝으로 몸을 푼 뒤 회복 훈련에 전념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팀에 대한 애정이나 대표팀에 대한 생각이나 여러 가지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역할을 해주길. 선수단 전체에는 책임감을 주문했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하는 일은 그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전까지는 이틀이 남았습니다. 이강인은 내일 마지막 훈련을 앞두고 재차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침몰하는 유람선을 탈출한 사람들이 표류합니다. 청소부가 구명정에 있던 식량을 차지합니다. 무인도에서는 먹을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Indoya, toilet manager here. Captain, who am I? It's captain.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먹을 걸 던져줍니다. 속담에 포수집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했죠.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공공기관을 방문했다가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노조가 사과를 요구하자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황당한 소리로 두둔합니다. 개라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안 그래요? 불량품이다, 역겹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막말로 거취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민주당 후보의 어록이 점입가경입니다. 가면 쓴 미국인 노무현이 한국당은 못 밟게 공항을 폐쇄하라, 이런 말도 했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바퀴벌레, X쓰레기라고도 불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두둔했던 이재명 대표는 뜬금없이 국민의힘을 비난합니다. 최소한 국민의힘은 그럴 자격이 없다. 이 대표 특유의 동문서답, 논점 이탈 논법입니다. 양 후보는 친노 전해철 의원 지역구에 깃발을 꽂은 이른바 친명 자객입니다. 전 의원은 경기지사 경선 이래 이 대표의 경쟁자였죠. 당내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공천관리위원 여러 명이 도덕성을 비롯한 항목들에 거의 최하점을 줬다고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입장문을 내 양 후보와 김우영 후보의 막말을 우려했던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민 눈높이라는 엄연한 잣대가 있다. 이 대표는 수시로 노무현의 길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묘소를 찾아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꿈이고 저 이재명의 영원한 꿈입니다. 옛말에 의리야 어찌됐든 이해관계만 따져서 본다고 했습니다. 하긴 대놓고 나 혼자 살자고 작정하는 세상에 신이며 도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3월 19일 앵커 칼럼 오늘 노무현의 길, 이재명의 길이었습니다. 밤사이 강원 산지와 북부 동해안에 강한 눈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강원 북부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고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고요. 내륙 지역의 눈비는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눈과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고 경기 북부와 영서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해안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또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과 대전이 영상 1도, 춘천이 영하 2도 보이겠고요.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제주 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부터 날은 포근해지지만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